미국 대통령 선거 여러분 예상대로 트럼프가 이겼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해리스가 이길지도 모른다고 전망했습니까? 압승이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변이냐 아니냐,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과연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가 저 모양 저 꼴이었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 압승이었는데요. 기록적 대승이었다. 지금 트럼프가 312명, 해리스가 226명의 선거인단 확보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직 넘버 아시다시피 201명이었는데요. 이미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특집 인터뷰를 통해서 최강철 미주 참여 포럼의 대표 모시고 트럼프 압승을 예상했는데요. 그 중간에 언론에서는 압승이 아닐 수 있고 초박빙승보다 해리스가 오히려 앞서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미국 대선 트럼프 승리와 관련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강철 미주 참여 포럼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고국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이제 공교롭게도 이렇게 겹치면서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계신데요. 자, 일찌감치 이제 트럼프 압승 예상하셨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 미국 표심이었고요. 나름 여론조사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에 많은 이제 신뢰성이 좀 무너지는 또 대선이 됐는데 오늘 대표님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성공했다. 아마 이렇게 징검다리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자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해리스와 트럼프를 놓고 보면 트럼프가 된 게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경제, 무역, 통상 면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되는 게 좀 더 어려운 상황이죠. 약간은.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트럼프 1기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 또 자국 제조업 유치 우선에 대한 거를 사실 바이든 행정부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지난 집권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이든 SK든 또 LG든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공장들을 현대까지 이렇게 지어 나갔고요.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큰 거는 이제 관세 문제, 관세 정책, 또 방위비와 연결된 관세 문제인데 경제적으로 이 관세를 대중국 봉쇄 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60% 내지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공약과 더불어 또 미국의 이익에 경제 이익에 있어서는 동맹국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국가든 일반 관세, 유니버설 테리프라고 하는데 그거를 10% 20% 매기겠다는 그것이 출렁이면서 지금 미국 주가는 오늘 사상 최고치를 쳤고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환율이나 이런 것들 상황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400원을 조금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이렇게 이제 급등하니까 와 큰일 났다 대한민국 트럼프 오자마자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 실제로 한국은 통상과 무역 측면에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똑같은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준비하느냐, 각 기업들이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딸렸고요. 이것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에 따라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가능한 이제 단문단답형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로벌 경제는 트럼프가 되면서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호무역 강화로 안 좋아집니까? 그 방향은 어떤 경제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걸 알면은 사람들은 다 이 떼부자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말씀하셨듯이 대표님께서 보호주의, 고립주의, 또 다자간의 협상 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양자주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는 명확관하다. 그러면 트럼프 4년의 임기로 끝나서 이게 끝나느냐? 요거는 또 다른 이슈가 되는 거죠. 이게 이어질 건가 지속적으로 하는 건 다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기자 출신들은 질문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라고 하는데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가능성이 많다.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그 안에서 기회를 찾지 않으면은 네. 오히려 우리가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에 갇혀서 예. 수출도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특별히 해야 우리나라는 수출로 사실 예, 경제가 운영되는 아주 큰 포션이 예, 예. 있기 때문에 진짜 이제 10% 20% 관세가 매겨지고 예. 또 기업들이 미국으로만 제조업 공장을 세운 기업만 우대한다면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예.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면 미국 이제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아직 네. 이게 유지됩니까? 아니면 환율을 금리를 떨어뜨립니까? 이제 대체적으로는 집권하여서는 그러니까 집권 전에 네. 그러니까 앨런 그 FRC 그 의장이 환율을 올리려고 하니까 예. 트럼프가 강력하게 반발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9월에 0.5%를 비컷을 비컷을 했잖아요.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쪽은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집권을 하면 본인은 낮추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네. 금리 부분은 뭐 트럼프가 돼서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아마 내려가는 추세로 갈 거다라는 게 그러면 그게 해리스가 됐을 경우와 트럼프가 됐을 경우가 약간 다릅니까? 아니면 두 사람 그거는 누가 뭐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되더라도 간다고 보여요. 공통적으로 간다. 예, 예.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없다. 뭐 이것도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누가 예. 대통령이 되든. 지금 사실은 한국 금리를 미국 금리가 5%, 5.25% 올라갔을 때도 여기는 거의 1.5%, 2% 갭이 나게 네, 거꾸로 예. 낮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정책 당국자의 결정인데 양 정권이 어디가 됐더라도 거기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큰 차이가 분석이 없다. 맞지 않나.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 무역 통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상당한 이제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요? 그 상황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지는 우리 손에 달렸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일단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네. 뭐 이런 거 하나. 두 번째,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또한 위기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요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걱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다행인 거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특히 우려하는 게 지금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하나가 네, 있고 예. 이제 경제적으로는 미국에서 나온 특별히 자동차나 또 배터리나 미국 투자에 대해 반도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그 대기업들,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거, 바이든 행정부의 그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한 것들이 대체적으로는 미국 공화당의 강세 지역에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지아주에 이제 LG하고 아마 현대차 그리고 테네시에도 가 있고요. 배터리 공장이.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이미 그 상하원의 이제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하더라도 당장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보조금을 확 없애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최강철 대표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당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질문 주시면 제가 여쭤보고요. 또 의견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좋아요 눌렀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눌러주시면서 계속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통상 문제 그리고 무역 문제에서 좀 불리하다. 대한민국이 뭔가 이제 새로운 기회 요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이제 남북 문제, 군사적 긴장 상태 그리고 전쟁 또는 국지적 도발 가능성은 좀 걱정을 내려놔도 된다. 당장 이제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트럼프 1기 때와 달라진 이제 국제 환경이 있지요. 네. 그거는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된 지 벌써 2년 8개월이 넘어가고 있고요. 또 중동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고 그게 확전되면서 중동 전쟁을 미국이 컨트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1기 때는 북한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크게 메리트가 있었어요. 노벨 평화상까지 제시가 되고 또 자기 업적으로 하면서 2기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두 개의 워낙 다른 전선이 생긴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 4년뿐이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임기 단임인데 이거를 모든 거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처리할 건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전쟁을 당장 끝내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럼 한반도 문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데 여전히 그것도 우리가 예상을 하긴 어렵다. 기본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가겠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지는 아직 알 수는 없다. 이 말씀.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이제 확신이 있는 게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뽑힌 이유.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요. 지금 그 선거인단이 아까 말씀하신 312 압승을 한 거예요. 예. 원래 우리가 그 공화당이 이 레드 스테이트를에서 나올 수 있는 표를 선거인단 표를 219개 그리고 블루 스테이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역에서 나오는 게 226개 봤는데 그 나머지 93개 경합주에서의 싸움이다라고 봤지만 네. 결과는 경합주가 전부 압승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선거인단만의 승리가 아니라 전국 투표 네. 파퓰러 보트에서도 거의 3.5에서 4% 정도가 앞서는 이런 기록을 세운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2016년 대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출되긴 했지만 파퓰러 보트에서는 300만 표 가까이 289만 표인가요? 그게 뒤졌었는데 지금은 거의 4% 가까이 앞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이번에는 강하게 드라이브할 거라는 거 보고 또 그 표에 녹아내려간 게 뭐냐면 경제와 이민 이슈도 있었는데 네. 또 하나 이제 트럼프 캠페인이 던진 그 정책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바이든이 집권하면 3차 세계대전이 난다는 거예요. 예, 예. 그걸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네오콘의 이익,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 바이든 행정부를 이제 비판하는 게 하나 선거 캠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밀어붙일 건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게 마무리될 거냐라고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문제를 패키지로 그러니까 이게 이미 엮여져 있는 거예요. 패키지로 엮어서 해결해 나갈 거를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니까 한미 연합 훈련도 정말 해마다 자주 하고 지금은 한미일까지 이렇게 이런 게 있지만 북한은 자기의 이제 주체 사상을 내세우면서 외국의 개입을 어쨌든 그 꺼려하는 나라고 중국과의 조중 동맹이 있어도 군사훈련은 전혀 안 했잖아요. 네. 군사훈련 절대 안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조로 그 전력 동반자 협력인가요? 그걸 맺으면서 지금 포탄까지 우크라이나로 실어날랐다라고 네. 하고요. 또 더 나가서는 지금 파병 문제까지 큰 이슈가 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리 이제 세계 국제적으로 이제 코너에 몰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기술도 필요하고 하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다 참아왔던 거를 하루아침에 한 이유는 뭘 건가? 저는 반드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걸 준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교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게 없더라도 지금 이거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과 젤렌스키와 미국의 문제가 돼버렸는데 이제 그 나토와 미국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파병되면서 이 문제는 푸틴과 김정은과 또 미국과 이렇게 엮여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패키지로 한꺼번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스텝을 가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예. 이제 1월 달에 취임을 하게 되죠. 1월 20일 날 취임식이 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2달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때까지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정책적 변화를 혹시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요. 네. 뭐 공식적인 대통령의 사인권, 네. 모든 결제 라인 뭐 이런 것도 1월 20일 이후에 공식화 되겠지만 네. 지금 당장 미국의 정보기관, 그러니까 당선자는 미국의 CIA든 FBI든 모든 중요 정보들, 네. 외교 국방 정보들을 받게 돼 있어요. 아, 미 총무처에 미 예. 연방 총무처에서 그걸 주게 돼 있고 공유하게 돼 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당장 당선이 되니까 전 세계 리더들이 다 전화하잖아요. 예. 일본 총리가 전화하고 뭐 모든 총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금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모여오고 이제 모든 해외
그 해외 모든 그 정상들이나 국가들은 이제 트럼프의 입을 맞추죠. 네. 그래서 영향력 결정들 시행은 그때 이후에 되겠지만 모든 판단 지금 되고 지금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벌써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의 관계 속에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하자마자 마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당연하다고 보고 자기 공약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라고 보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기 트럼프의 걱정도 없어요. 이제는 선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게 이 트럼프 이기 트럼프의 마인드를 아주 자유롭게 해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이제 당선인과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었고 네.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 큰일 났다. 지금까지 남북 네. 문제 그리고 대중과 관련된 이런 일종의 그 압박 외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강경 외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은 하겠지만 정말로 동반자 관계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 그 스타일 자체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틀린데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취하려고 하는 공약들을 반하는 거를 하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국 정부, 한국 윤 정부를 패싱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북미 관계에서 북미 어쨌든 정상회담이든 예. 실무회담이든 아니면은 그거를 그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북한이 붙일 수 있는 뭐 또 예를 미국이 들면 붙일 수 있는 연락사무소 이런 것도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예. 당연히 지금 미 하원에 나와 있는 법안에 네. 한반도 평화 법안에 이제 그 메인 조건이 뭐냐면 한국전 종전 선언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조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모든 소통을 상시화하라는 법안이 나와 있는데 이 법안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 때 언급을 합니다. 그 법안 언급은 안 하지만 내가 저기 푸틴하고 친하고 또 이 핵을 많이 가진 김정은하고 친하지만 핵을 맞은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우리가 전쟁을 없애고 더 나쁜 재앙을 없애려면 그러면서 자기의 이 외교의 뜻을 미 의회에서도 지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라는 언급을 해요. 그게 이제 평화법안을 언급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강하게 밀고 나갈 확률이 크고 거기에서 한국 현 정부가 스탠스를 바뀌지 않는다면 패싱을 당하고 아마 더한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윤석열 이제 정권에서 지금 남북 문제는 원치 않던 대화 국면으로 스스로 먼저 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까? 현 정부가 스마트하고 현 외교부가 스마트하다면 예. 당연히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 외교에 가장 중요하다고 본인들도 얘기하고 우리도 알고 있는 한미 외교가 완전히 망가지고 예. 물론 한미 동맹을 미국에서 깨진 않겠지만 아마 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우리 한국 측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아마 대화를 시작하면은 2019년 하노이 회담하고는 완전히 틀린 기준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의 핵과 그 미사일 기술력이 훨씬 더 그 고도화됐어요. 또 북한이 또 갖고 있는 이 마인드셋이 2019년에 그 60시간의 그 어떠한 아주 그 창피를 당한 게 있잖아요. 네. 60시간을 기차 타고 내려와서 조금이라도 이제 협상을 해서 제재를 벗어나서 경제적인 어떤 이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깨지고 그러니까 스몰 딜을 생각해서 영변 핵시설의 60-70%를 해체한다고 했지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국내 청문회 보느라고 마이클 네. 코엔 청문회 때문에 텔레비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존 볼튼이 본인이 깨버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 대화의 철학, 반전의 철학은 있었지만 그 이 미 국무부 국방부,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그 네오콘과 군사복합체의 그런 엄청난 그 이 딥스테이트 네. 그 세력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과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를 기존 세력에서 구성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반 트럼프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리스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위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들, 자기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수행할 수 있는 참모들을 많이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공화당도 트럼프당이 돼버렸고 또 이제 새로운 내각을 꾸릴 행정부 내각을 꾸릴 모든 인물들을 트럼프가 이제 선택한다. 거기에서 윤 정부도 이제 지난 2년 반에 어쨌든 대결 위주 힘으로 평화를 얻는다 이런 게 아니라 대화로 외교로 한다는 걸 발맞춰서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네. 남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최 대표께서 조언해 주셨던 방향대로 선택은 할까요? 초이스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이제 남북 예. 문제에 대한 기조가 완전히 바뀐다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뀔 수밖에 는 없다고 보고요. 완전히 네. 바뀔지 아니면 그런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겠지는 네.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가는 길에 일본까지 끌어들일 확률이 크다. 예. 왜냐하면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은 기시다 총리 때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바이든 정권도 나름대로 자기 의원이 50명 가까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내고 이 북한과 협상하고 대화하라고 하는데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의 윤 정부의 강한 반대, 또 미국 내 네오콘적인 반대에 직면하고 또 가장 큰 거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때문에 수많은 국내 이슈들 플러스 우크라이나 또 이 중동 전쟁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활력이 안 됐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예.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려고 했던 거고 그때 이제 저희가 희망과 또 추측을 했던 게 기시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는 조건 없는 만남을 하겠다. 김정은 위원장과. 이게 일본이 미국과의 조율 없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그게 이어지고 먼저 자기들이 나서진 않겠지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야 우리가 북미 간에 무슨 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본이 이제 수결해라. 이게 왜냐하면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하면서 그때 서로 약속한 게 있잖아요. 교차 외교관계 수립이라고.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하고 다 맺었는데 소련하고 맺었는데 북한만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안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위적 그리고 당연히 바뀌어야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네. 그래서 다시 똑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거는 아니,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라고. 여기 뭐 우리가 지상파 종편도 아니고 유튜브 예. 채널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정치적 행보를 다 보셨지 않습니까?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뀔 것 윤 같습니까?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뿐만이 아니라 예.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저는 한다. 이렇게 안 바꾸면은 사실은 저는 국내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네. 이 제가 봐도 오늘 사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봤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이 너무 많았어요. 예. 사실 국민들은 모두가 바꿔달라고 하는데 딴 어느 화성에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북미 관계가 뚫어질 시점에서 그걸 저항하고 스탠스를 안 바꾸면 미국의 왕따 당하기 시작하면 큰 위기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바뀌어야 한다는 강한 이제 촉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바뀔지 안 바뀔지.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보셨죠? 윤석열 네, 대통령 저렇게 가면 본인이 원치 않던 원턴 식물 대통령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 문제나 북미 간의 대화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어렵습니다. 부분이 이제 안타깝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늘 기자회견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일단 좀 기본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생각은 들었고 예. 지혜롭지 못하시고 예, 또 거기에 강단도 없구나.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리더를 세웠다는 게 지금 한국 국민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 800만 동포가 있는데 네, 거기도 한국 국민하고 똑같이 80% 넘게 지금 아주 분노의 이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또는 예. 북한과의 관계 개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된다 이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 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 대통령 선거 결과가 왜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느냐, 이거 좀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단문단답형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승리의 요인 뭡니까? 첫 번째 승리의 요인은 선거 아젠다를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민생과 안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 인플레와 국경 문제, 국경 이민자 문제, 문제, 이민자 문제. 그걸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그걸 예. 밀고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과 해리스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가치적인 거, 민주주의, 예. 또 여성의 낙태, 소수자 보호, 그러니까 조금은 그 미국 국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둘째는 큰 부분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직 미국의 유권자가 한 67% 정도가 네. 백인 예. 유권자들인데요. 그 중에서 35%가 백인 남성, 30%가 백인 여성. 예. 그리고 이제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안을 다 합쳐도 아직은 한 3%, 35%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이 개방적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는 있지만 또 이민자의 나라지만 여성 후보 또 유색인종의 후보 카말라 해리스는 그 흑인과 그 인도계가 이렇게 섞인 예. 그런 측면에서 여성과 유색인종 후보에 대한 그 유리천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기술적으로는요. 사실 해리스 후보가 경선을 거쳐서 나왔어야 해요. 네. 민주당이. 사실 이 뒤에 얘기가 들려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경선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예. 근데 약간의 오해도 받았죠. 미셸 오바마 출마시키려고 하는 거 예, 아니야? 예. 왜냐하면 미셸 오바마가 대결했을 때는 트럼프는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거로 나왔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후보를 사퇴시키면서 거기에도 불협화음이 보이지 않는 게 있었죠. 거기에 엄청나게 사실은 기분은 상했고 맞는 얘기가 뭐냐면 이 현직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아직 그때만 해도 한 6개월의 임기가 남았잖아요. 네. 6개월 이상에. 그럼 이게 트럼프 그 캠페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구테타다. 살아있는 미국의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미국 국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게 밀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해리스를 지명해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그게 좋아서 그랬는지 화나서 그랬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을 못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근데 그 입장은 있어요. 경선하면 또 싸우다가 시간 가고 언제 그걸 하느냐. 3개월 남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 얘기가 맞았던 거예요. 나름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선거로만 보고 그냥 아무나 반트럼프면 세우면 되겠다고 좀 유권자들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실제 미국은 인종주의에 대한 것들이 네. 흑인 남성 대통령 인정하나 예를 들어서 유색 여성 대통령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높은 벽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지금은 이제 평가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강하고요. 미국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강한 남성을 뽑던 거예요. 강한 남성. 네. 이게 가만히 보시면 우리 해리스 부통령은 어떻게 보면 웃고 스마일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웃고 하는데 그걸 갖고 해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웃는 거 보셨어요? 예. 항상 이제 그것도 다 선거 전략이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미국민들의 아직까지는 강한 지도자. 근데 나중에 이제 정말 강하고 스마트하고 그런 여성 지도자를 뽑을 날이 오겠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강한 지도자라는 것이 더 호감이 있고 오히려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부분은 좀 후순위에 있긴 하지만 네. 유색 여성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표현하지 않지만 존재한다. 내부적으로 있는 거죠. 마음속에 다 있는 거죠. 실제 미국에 살아보면 좀 그런 게 강합니까? 사실은 그게 백인 내에서 백인만 추종하는 게 아니라요. 네. 우리의 적은 그러니까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 그러고 예. 소수자의 적은 소수자의 적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사실 뭐 푸에르토리코 쓰레기 섬이라는 발언 때문에 그 라틴계,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들이 히스패닉계들이 다 반대표를 던질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 않았고 이 결과를 보면은 라티노가 훨씬 더 많이 찍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히스패닉계는 성공한 히스패닉계예요. 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근데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어느 정도 쌌어요. 근데 새롭게 불법 국경 넘어 막 들어온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 거를 더 원한 겁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것은 네. 현재 우리가 이제 그 동양 문화권 대한민국에서 여성 대통령은 아무런 지금 뭐 거부감이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랬고 뭐 지금 설사 대한민국의 여성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야 여자기 때문에 안 돼 이런 것들은 한참 좀 저는 이제 그 어쨌든 충분히 우리는 이제 이걸 일반적인 보통 명사화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다문화주의가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국가에서조차 유색 여성 후보에 대한 비호감 이런 것이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 낯설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린 겁니다. 미국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영화를 보니까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한 것 같지만 네. 미국의 이제 중서부 주들을 가시면요 정말로 그냥 순박하고 네. 그냥 그 우리가 가끔 이제 또 선거 실패가 뭐냐면 자꾸 그 트럼프는 뭐 저항력이 지지한다, 노동자 세력이 지지한다 이런 무시당하는 듯한. 네. 그 백인 러스벨트에 있는 백인들이 자기네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취급과 이런 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자체가 정말 노동자의 편, 중산층, 서민층의 편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이제 엘리트 민주당이 돼버렸고 엘리트 진보 또 더 나아가서 우리말식으로 하면 강남 좌파 시계.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오바마든 그 민주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클린턴, 오바마 또 낸시 펠로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말로는 중산층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중산층을 위한 한 행동이 뭐가 있느냐? 라는 그 질문과 더불어 그 리더에 대한 어쨌든 좀 강한 리더에 대한 자기네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안전 범죄로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자, 최 대표 지금 한국에 들어오신 지 며칠이라고 해야 됩니까? 몇 개월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한 2주 2주 정도 이제 곧 되지 들어갑니다. 않습니까? 그 예. 원래 정책 성향은 좀 민주당 쪽 성향이시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항상 제가 겉으로는 예. 우리 한반도 평화는 초당적으로 초당적으로 보수와 한다. 진보를 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한반도 평화 세력이지 예. 진보 세력, 보수 세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여러분들 지금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겠다고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아 여의도에 있는 예, 예. 국회의원들이요. 대한민국 이제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한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반반이다. 예. 근데 조금 더 이제 한반도 평화 부분을 좀 우려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트럼프를 얘기하시는 분들 꽤 그분들이 계셨고. 혹시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좋겠다는 분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은 해리스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만나본 분이 없어서. 없었어. 예.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좋겠다 이런 얘기가 없던가요? 아 한국을 말씀하시는 예, 예, 저는 나는 미국을 얘기하신 줄 알았더니 예. 저는 미국에서 어쨌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얘기를 예. 한 거고 한국에서는 뭐 국민의힘당은 저는 전혀 선이 없어요. 없고 그 아는 민주당 분이 쪽 없어요. 의원들은 대체로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어떤 사람이 되면 좋다? 민주당은 이제 전체적인 보편 가치, 민주주의 가치, 또 인권의 가치, 또 소수자의 가치를 예. 생각하시는 좀 진보적인 의원들은 또 해리스를 예.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다수 사실 반반이 아니라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 한반도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이쪽을 지지하는 걸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한국의 민주당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더 바랐다. 그 이유는 뭐냐? 남북 문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대화 국면이 되면 궁극적으로 평화는 경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기대. 내수시장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북한 문제를 좀 풀고 그리고 러시아로 중국으로 다시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좀 국민들의 바람, 특히 기업하는 사람 더욱더 강력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트럼프를 통해서 좀 열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기대를 민주당을 중심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직접 질문을 드려본 예. 겁니다. 아니 대표님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방위비 걱정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한국의 진보 보수 다 그 걱정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에요. 네. 방위비 우리 전체 60조를 우리가 방위비를 쓰고 있는데
현재 이제 1.3조 정도를 주한미금 주둔 분담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번 10월 6일인가 합의해서, 그러니까 이번 선거 전에 이거를 완전히 시큐하게 하기 위해서 합의한 게 1.5조? 네. 1.5조, 1조 5천억으로 이제 합의했다고 들려오는데요. 이제 이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되면 이거를 이제 100억 달러, 그러니까 13조로 올리겠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고 트럼프에 대한 감정도 안 좋은 게 있지요. 근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아까 한국 경제 다 걱정하셨는데 단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 짐 로저스가 얘기했을 때 트럼프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트럼프가 왜 한반도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게 하늘에서 보내준 평화의 사도라서 그런 거냐. 또 노벨상만을 위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트럼프는 철저히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북한과 교류 협력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 동북아 지역에 무기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군산복합체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트럼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방위비 문제는 우리나라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토든 일본이든 전 세계에 다 요구하는 보편적인 요구사항인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조를 더 낸다고 쳐보세요. 10조. 한반도에 평화가 와가지고 갖고 올 수 있는 당장 군사적인 비용 절감만 해도 엄청나게 클 거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예를 들면 트럼프 집권 때 기름값이 오일을 엄청나게 해서 기름값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기름값이 우리가 미국처럼 반값까지는 안 되겠지만 트럼프 집권 시에 그 기름값 리터당 한 1,200원으로 가시면 네. 여기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십만 원을 아끼는데 그거는 연간 그것만 해도 몇십 조는 되겠습니다. 몇 조 됩니까? 70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70조 정도 된다. 그거 하나만 해도.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나라는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잖아요. 예, 예. 모든 기업이 이 분단에서 지금 이렇게 한반도가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요? 예, 예.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저평가돼 있다. 네. 이런 게 이 분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기업들의 그 디스카운트거든요. 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why not? 저는 오히려 야 당장 그래 올해 내년에 돼? 그래 내 오히려 200조 주고 예. 내년부터 전쟁을 위험을 없애가지고 그 다음부터 모든 군축하면 이 금액 자체도 2조 1조에서 2천억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에도 기회 요인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미국 예. 내에서 지금 한국 출신들의 이제 인식 또는 이제 그 실력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게 상원 의원은 이번에 이제 앤디 김 의원이 이제 당선됐지 않습니까? 나이도 굉장히 젊습니다. 지금 82년생이니까요. 42살입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재미 동포, 재미 교포들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아주 축하할 될 예. 일이고요. 그 앤디 김뿐만이 아니라 현재 일단 앤디 김 의원 화면이 비치는데요. 예. 앤디 김 의원은 사실 이민 2세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말은 좀 알아듣는데 한국말은 잘 못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하고 이제 이민을 와서 뉴저지의 이제 3지구에서 2018년에 연방 하원의원이 당선돼서 이번에 3번의 임기를 마치고 네. 뉴저지에 마침 그 민주당 연방 그 상원의원을 했던 분이 밥 메난데스라는 분이 그러니까 좀 부패 혐의 또 외국과로부터 외교 뇌물죄 이런 거에 이제 기소를 당해서 앤디가 좀 더 클리어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뛰어나오면서 이번에 당선되게 됐는데요. 네. 앤디 김은 그 대학은 사실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나왔어요. 예. 그 캘리포니아 쪽에 요세미티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나오고 시카고 대학에 가서 로즈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 대학까지 수학한. 그래서 오바마로부터 발탁돼서 오바마 행정부에 어쨌든 군사 NSC 군사 전문가로서 군사 보좌관 자문역으로서 아주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고 2018년에 백인이 다수인 그러니까 아시안계는 3%뿐이 차지하지 않은 뉴저지 3지역구에 가서 네.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앤디 김은 사실 보통의 435명의 연방하원의원하고는 완전히 틀린 대접을 받아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군사 외교 최전문가로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잘 성장이 더 돼서 아마
아시안계가 기회가 왔을 때 추후에 부통령 후보 아니면 미 국무부의 중요 요직들, 미 그 내각에 이런 걸 맡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제가 희망하건대는 꿈을 더 가져서 아마 10년 상원의원을 한 번, 두 번 하고 부통령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정말 우리 한국계뿐만이 아니라 아시안 전체에 이거는 아주 뭐 영광이고요. 자, 엔드게임은 지금 거기에서 공화당 후보하고 경쟁을 했는데 이번에 공화당이 압승을 한 상황에서도 이겨냈다는 것은 좀 더 대단한 겁니까? 원래 이제 뉴저지주 자체는 이제 블루 스테이트가 예, 예. 뭐 민주당이 강한데 그래도 경선 때는 한 5%, 6% 정도 비등하게도 왔다가 지금 알기는 한 10%, 11%로 압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엔드게임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실 때 부통령 후보까지는 된다 그러고 아니 아시안계 최초로 대통령에 도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는 이유가 그거는 있나요? 제가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예, 대통령까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분이 뭐 한국인 출신이 아니라 이제 아시안계를 대표해서 미국에서 이제 유색 네. 대통령이 나왔고 여성 유색 이제 대통령 후보는 이번에 떨어졌지만 아시안계도 언젠가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나이가 42이니까 네. 10년 뭐 15년 정도 바라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한국인의 위상을 더 높이고 있다는 것보다 미국 정치에서 그만큼 대한민국 출신 미국인이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로 글로벌 이제 이슈에서 한국인 출신으로서 혁혁한 공을 계속 세워 나가고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 국익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앤디 김 의원이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에 주는 이제 메시지가 무엇이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한미관계 개선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좀 키우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전 세계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 정부, 정당 모든 것들이 이제 트럼프 2기 시대를 준비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잘 준비돼야 되는데 안타깝게 대한민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모든 것들을 잘 맞춰서 일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이제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거기에 파생돼서 사실 북일 관계도 이게 파급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준비가 안 된다면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 야당에서도 그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맞춰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야당 차원에서도 방미단을 좀 꾸려서 신속하게 모든 거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하고 네.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서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나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캠프 관계자를 만날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미국의 발빠르게 움직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어쩌면 제일 적을지도 모른다. 내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나를 둘러싼 상황이고 환경이다. 그 환경이 바뀌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내 주위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한들 그 환경을 이길 수는 없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 환경,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으면서 나의 주위 사람들과 내가 가진 역량을 모아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출구를 찾는 것이겠죠. 윤석열 대통령 오늘 트럼프 대통령 재선된 거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자회견에서 보여줬던 모습, 국민의 실망감을 넘어서 정말로 한심하게 짝이 없다는 생각했는데요. 남북 문제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탄생했는데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서 나라를 발전시켜갈지 고민은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읽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대한민국을 구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몫을 함께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최강철 참여
민주포럼, 미국의 미주 참여민주포럼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오늘 이것이 비록 중요한 사건 하나로 그냥 넘겨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과 이어지는 접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집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신 덕분에 스픽스가 10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